아, 또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뭔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무슨 좌표계와 무슨 좌표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렇지. 정지 좌표계와 등속 좌표계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관성 좌표계라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정지 좌표계나 등속 좌표계가 아니에요. 가속 좌표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속 좌표계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속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가 아니다. 그래서 비관성 좌표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요즘에 아마 이런 영화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뭐 예전에 나왔던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죠? 이런 영화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특정 영화 홍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자체 삐 처리한 겁니다, 그죠? 그런 우주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그렇지, 어떤 뭐 행성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의 시간이 지구에서의 시간과 달리 간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 여기서의 뭐 1년은 뭐 여기서의 뭐 얼마의 시간은 지구에서의 몇 년과 같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막 자기 딸을 다시 만나려면 지구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 여기 행성에서 할 일을 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가야만 지구에 있는 딸이 늙기 전에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막 관심이 많았어요. 정말 저런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과 결부시켜서 보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더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부해 볼까요? 출발합니다.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걸 먼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제목에다가 좀 써놓을게요. 우리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제목에다가 한마디만 써놓으세요. 우리 교재에. 뭐라고 써놓냐면 가속 좌표계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비관성 좌표계라고 좀 써주세요. 제목에다가. 자, 가속 좌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정지나 등속 좌표계 얘기는 안 해요. 여기서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등가 원리입니다. 이 등가 원리에다가 여러분들 밑줄 등가 원리,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등가 원리를 이해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50% 이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 그림상에서 이제 등가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등가 원리의 개념이 뭐냐면 중력의 효과는, 자, 여기다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우리 교재 나와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효과와 관성력의 효과는 동등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등가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효과와 관성력의 효과는 동등합니다. 이걸 구별할 수 없습니다. 중력이 커진다는 것은 관성력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성력의 효과와 중력의 효과는 동등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등가 원리예요. 자, 이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우주선은,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 세 개의 우주선은 지구가 없어요. 지구가 없으니까 우주 공간에서 지금 다음과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속 좌표계라 불러요. 이 우주선 안의 공간을.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지구는 지구에 있는 우주선이니까 이거는, 그렇지, 중력을 받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중력을 받지 않는 공간,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날아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은 지구의 정지에 있는 우주선, 중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관성력이라는 가상의 힘은 가속화되고 있는,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가속 좌표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서 가속도 g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 이 우주선 안에서는 가상의 힘 관성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관성력이 어느 쪽으로 나타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다음과 같이 여기서 물체를 하나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평으로 던지면 다음과 같이 공은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해서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 관측자의 거의 눈 근처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에 우주선이 가속화되어서 위쪽으로 빨라지는 운동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관측자가 봤을 때에는 아까보다는 눈 근처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죠? 또 다음과 같이 공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더 빠른 속도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공이 이 우주선의 밑바닥에 닿는 것처럼 관측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빠른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가속좌표계 비관성계 안에서는 가상의 힘 관성력이 나타납니다. 이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가상의 힘 관성력을 받아서 공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냐면 아래쪽에 있는 밑바닥에 닿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공은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받아서 움직인 것처럼 아래쪽으로 빨라지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는 공은 수평으로만 등속도 운동을 했을 뿐인데 실제로는 그죠? 안에 있는 관측자의 눈에서는 우주선과 관측자가 위쪽으로 빨라지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은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비관성계 가속좌표계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가속도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실존하는 힘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일 뿐인 겁니다. 이 가상의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성력을 우리 교재에다가 좀 써놓을까요? 관성력 이렇게 크게 좀 써놓죠. 관성력. 그래서 이 관성력은 항상 어디서만 나타난다? 이런 가속좌표계 안에 있는 관측자한테만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다. 그리고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나타난다? 가속도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관성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공을 지구의 정지에 있는 우주선 안에서 수평으로 던지게 되면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됐나요? 우리 교재 그림 보시면 이렇게 휘어지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공이 왜 이렇게 휘어져서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무슨 력 때문에 이 우주선의 밑바닥에 공이 떨어졌을까요? 중력 때문이었겠죠. 따라서 공은 아래쪽으로 무슨 역을 받았다? 중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주선 안에 있는데 우주선에 창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선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우주선이 위쪽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구에 정지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죠. 창문이 없으면. 그러면 창문이 없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수평으로 가던 공이 우주선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렇지 관성력의 효과에 의해서 밑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중력의 효과에 의해서 밑에 떨어진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관성력의 효과는 중력의 효과와 동등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등가 원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누가? 아인슈타인이. 예. 그래서 결국은 나타나는 관성력의 효과는 중력의 효과와 동등합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체를 가지고 했잖아요. 이번엔 빛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빛을 가지고서. 그러면 선생님이 물체가 아니라 이번에는 빛을 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빛은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평으로 갔습니다. 그죠? 네, 수평으로 갔어요.
자, 우주선 내부를 빛이 통과하는데 굉장히 빠른 가속도를 가지고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자, 자기 눈높이 정도에서 출발했던 빛이 다음과 같이 그렇지 우주선의 밑에 도달하는 것으로 관측이 될 것입니다. 그죠? 예. 굉장히 빠른 광속이지만 우주선도 굉장히 빠른 가속도를 가지고 광속에 가까운 이런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속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평으로 진행하던 빛이 다음과 같이 관측자의 눈에는 우주선의 밑에 도달을 하니까 결국은 빛이 결국은 관성력의 효과에 의해서 우주선의 밑에 도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빛에 의한 효과를 만들어 본다면 수평으로 출발했던 빛이 중력의 효과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우주선의 밑부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중력과 관성력은 동등하다라는 등가 원리에 의해서. 따라서 중력이 크면 클수록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이런 우주선의 밑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간 왜곡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중력이 크면 클수록 주변의 공간들이 막 변해 있대요. 그래서 이 변한 공간을 따라서 빛이 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뭐 중력체와 빛 사이에 무슨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 아니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중력이 크면 클수록 이 주변의 공간이 변화가 심하고 막 굴곡이 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왜곡된 공간을 따라서 빛이 진행할 뿐인 겁니다. 따라서 빛이 휘어져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등가 원리를 통해서 결국은 중력이 크면 클수록 우주 공간에 있는 중력체 주변의 공간은 시공간이 많이 변한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생각해낸 겁니다. 이것이 일반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행성에 도달을 했는데 그 행성이 중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공간도 막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던 이런 3차원 세계가 아닌 거죠. 또한 시간도 달리 가요. 중력이 크면 클수록 좀 이따 배우겠지만 시간도 막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요 행성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다 그러면 느리게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간다는 얘기를 영화에서도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등가 원리를 통해서 중력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시공간이 왜곡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요 그림에다가 한마디만 써놓을게요. 자, 중력이 크면 클수록 한마디만 써놓을까요? 무슨 왜곡 현상? 시공간의 왜곡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공간이 많이 변하게 되고요. 시간은 느리게 가게 됩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잘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씩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한마디만 써놓죠. 요 시간에다가는 뭐라고 써놓냐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시간이 느리다라고 좀 써놓으세요.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라고 좀 써놓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두 번째, 공간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거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교재에다가 한마디만 좀 써놓을게요.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모양이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써놓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왜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요게 가운데 있는 요게 이제 은하입니다. 은하. 그 다음에 요게 빛들이에요. 빛들이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집중돼서 들어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에 대한 옆에서 본 그림을 선생님 다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요게 관측하고 있는 지구였고요. 퀘이사라는 천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은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퀘이사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K사에서 나오고 있는 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상식적으로는. 그지? 왜냐면 은하에 막혀서 K사에서 나오는 빛이 올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K사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가 없는 게 상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하냐면 봐봐라. 은하가 이렇게 중력이 큰 은하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주변의 공간이 변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변한 공간을 따라서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마치 렌즈에서 빛이 휘어지듯이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휘어져서 지구로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중력이 크면 클수록 공간이 변해 있다 보니까 그 변한 공간을 따라서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빛이 지구로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그죠? 예. 아인슈타인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진짜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관측을 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가 에딩턴이 개기일식 날 아프리카에 가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달이 지구를 정확하게 가리는 게 개기일식이잖아요. 그럼 한낮에도 어두워져요. 그죠? 그 개기일식 때 달의 뒤에서 태양에서 오고 있는 이 빛이 지구로 들어온다는 사진을 찍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빛은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중력 렌즈 효과로 휘어져 들어온다는 것을 실측을 해줍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예. 자, 다음과 같이 지구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빛이 지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는 선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겠죠? 이렇게. 그죠? 예. 이 들어오는 방향에 대한 연장선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그죠? 들어오고 있는 요 선에 대한 연장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게 되면 K사는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구에서는 관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은하의 중력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은하의 중력이 더 커지면. 이 은하의 중력이 더 커지게 되면 K사에서 나오는 빛이 이 공간이 더 심하게 왜곡됐을 테니까 더 심하게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 K사에 대한 상은 지구에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따라서 은하의 중력이 크면 클수록 이 중심선으로부터 지구에서 관측한 K사의 상은 그렇지 중심선에서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의 중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진다. 왜? 이 공간이 많이 왜곡될수록 많이 휘어질 테니까. 이게 중력 렌즈 효과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아까 은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나타나는 빛들이 왜 이렇게 네 군데에 집중되어서 굴절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궁금해요, 갑자기. 그죠? 왜냐면 여기가 K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구라고 생각해 볼까? K사에서 나오는 빛들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퍼질 거 아니야, 그지? 응. 그러면 여기 은하를 거치면서 중력이 변해 있으니까 모든 방향에서 나오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이런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오고 있는 빛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보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원형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네 군데에 집중되어서 보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이 은하의 중력 분포가 네 군데에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발산되어서 출발했던 빛들이 네 군데로 집중되어서 지구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하의 중력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잘했어요. 핵심 내용은 뭐다? 이렇게 중력이 크면 클수록 공간이 많이 변해서 빛들이 휘어져 들어오는 중력 렌즈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빛들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죠? 공간 왜곡을 공간 왜곡 현상에 의해서. 그죠? 2015년 6월 평가원에서 요 말이 시험지에 나왔어요. 중력 렌즈가.
근데 중력 렌즈가 답이 아니었습니다. 중력파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가 뭐냐면 중력이 크면 클수록 주변의 공간이 변해서 빛들이 휘어져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중력 렌즈입니다. 잘 이해했죠?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공간 왜곡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큰 중력체가 있다면 빛들이 이렇게 변한 공간, 이 주변의 공간이 이미 변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변한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휘어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구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한 연장선을 그려서 상은 여기 있는 것처럼 관측이 돼요. 아까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잘했습니다. 공간 왜곡,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이번에는 시간이 달리 간다라는 시간 지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타나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다음과 같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정지좌표계와 등속좌표계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판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판은 회전을 하고 있었고 시계를 원판의 가운데와 바깥쪽에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볼게요. 밖에 정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지좌표계에 있겠죠. 자, 가운데에 놓여진 시계는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가운데 축상에서 그냥 돌고 있겠죠. 위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정지좌표계. 바깥쪽에 있는 시계는 원판이 회전함에 따라서 시계의 위치 또한 계속 변하게 되니까 요건 이제 등속좌표계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등속좌표계. 우리가 등속좌표계는 원래는 등속도로 가는 거니까 방향이 변하면 안 됐었잖아. 그지? 예, 근데 사실은 얘는 이제 방향이 변하고 있잖아. 그지? 예, 근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포커스에 맞춰서 등속좌표계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특상대성 이론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선생님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같은 좌표계군요. 그러면 얘는 시간이 똑같이 가지만 요 녀석은 선생님 그렇지 움직이고 있는 등속좌표계 우주선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느리게 갈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요건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간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이렇게 1시라고 하나 써줄까요? 1시? 상징적인 의미로서. 요거는 시간이 정지좌표계이므로 시간이 빠르게 가니까 이렇게 3시라고 써줄게요. 3시. 예.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해석했을 때 정지좌표계, 등속좌표계, 등속좌표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똑같이 한번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려면 등속좌표계나 정지좌표계를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서 써야 된다고 그랬지? 가속좌표계. 따라서 관측자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요 가속좌표계 원판 안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원판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지 결국은 힘과 가속도가 있는 공간이니까 가속좌표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관측자가 가속좌표계 안에 들어있으므로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됐죠? 관측자에 따라서 요거는 관측자가 원판 안에 들어있으므로 가속좌표계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었어요. 자, 동일하게 원판의 가운데다 시계를 놓고 바깥쪽에다 시계를 놨을 때 이 관측자의 눈에는 시계가 어떻게 가게 되는 건지를 관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가운데 있는 시계와 바깥쪽에 있는 시계 중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누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을 크게 받을까? 회전하는 축에 있는 시계일까?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시계일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바깥쪽에 있는 시계일수록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이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 시계 2가 바깥쪽에 있죠. 회전축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요게 바로 원심력을 크게 받습니다. 원심력을 크게 받아요. 요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유치원에 있는 놀이기구 중에서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이런 거. 유치원이나 뭐 놀이터나 이런 데 이런 놀이기구 있지 않았어요? 아니면 초등학교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그지? 요 회전시킬 때 요 안에 있는 요 회전축상에 존재하는 애는 막 웃고 있어요. 빠르게 회전할 때. 근데 여기 매달려 있는 애는 막 울어요. 이거 기억나요? 바깥에 있는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이 빠르기 때문에 우는 거야. 막 손 놓칠 것 같거든. 예. 안에 있는 애는 그냥 웃고 있습니다. 그죠? 예. 회전축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원심력이 크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이 시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전축상에 있는 시계 1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시계가 원심력을 크게 받습니다. 이 원심력이 뭐냐면 관성력이에요.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다. 아, 이게 관성력이군요, 선생님. 따라서 여기 우리 교재에다가 이렇게 대소관계 쓰게 돼 있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바깥쪽에 있는 시계 2에 대한 물리량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 시계 2가요, 선생님, 다음과 같이 원심력을 크게 받고요. 이것이 결국은 관성력이니까 관성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고요. 우리 등가 원리를 적용시켜 볼게요. 등가 원리가 뭐였죠? 관성력의 효과는 중력의 효과가 같다. 따라서 요거는 등가 원리로 해석을 해보면, 관성력의 효과가 컸다는 얘기는 중력의 효과가 컸습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그럼 중력의 효과가 크게 된다면,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시계가 느리게 갔는데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도 바깥쪽에 있는 시계가 이렇게 느리게 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요 회전축에 있는 시계는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아, 바깥쪽에 있는 시계가 선생님, 아, 중력을 크게 받으면 이렇게 느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면,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요, 이런 뜻이에요. 아, 영화에서 배웠던, 영화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딱 배워보니까, 그렇지, 멀리 떨어진 영화에서, 그죠? 예, 뭐 테슬라 여기서 나왔던 그 장면들을 보면 어떤 중력이 큰 행성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중력이 크다 보니까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지구에서는 뭐 23년 갔대, 7년이었대. 여기서는 막 시간이 짧게 갔는데도 지구에서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결론! 결국은 중력이 크면 클수록 뭐였다? 아, 공간도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시간은 천천히 간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우리 그림에다가 이렇게 잘 표시를 해놓으시고, 선생님 이 교재 만들라고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예, 엄청난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한눈에, 아, 그렇구나,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블랙홀도 배울 거야. 블랙홀 엄청납니다.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간도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고 시간도 너무 천천히 가서 어느 지점까지 가면 시간이 아예 흐르지 않는, 예, 이런 지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블랙홀은 선생님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서요. 그럼 중력이 크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그죠? 네, 우리 이렇게 배우니까 아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로 들어가서 대표적인 게 수성의 세차 운동입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것은 이 세차 운동에 대해서는 뉴턴도 얘기를 했어요. 뉴턴도 뭐라고 하냐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근일점, 우리 타원궤도 배웠잖아요, 그죠? 수성이 이렇게 도는 궤도가 1번 궤도로 돌다가 2번 궤도, 3번 궤도로 이 궤도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차 운동이에요. 궤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근일점이 바뀝니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근일점의 위치가, 각도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턴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 뉴턴도 얘기했어요. 뉴턴이 관측을 했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만유인력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00년 동안에 531초만큼 달라진다. 근일점의 위치가 달라진다. 요거는 초 단위입니다. 초. 이거 각도의 단위예요. 각도. 531초라는 각도의 감이 안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각도기에 있는 1도 있지. 1도를 60등분하면 그게 1분입니다. 1분. 1도를 60등분하면, 이건 그냥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시험지 안 나와요. 1도를 60등분하면 1분인데 1분을 다시 또 60등분하면 1초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것은 각도기에 있는 1도를 가지고 3600분의 1을 한 겁니다. 얼마나 작은 각도인지 알겠죠. 왜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선 작은 각도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근일점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턴도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뉴턴이 말한 값하고 조금 달라요. 100년 정도 지나면 저 수성의 근일점의 위치가 우리 교재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574초 정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왜 43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딱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혹시 이 태양이라는 질량체 때문에 이 태양이라는 질량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주변의 공간이 왜곡되어 변해 있으니까 43초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렇지. 왜냐하면 뉴턴이 계산할 때는 저 태양의 중력에 의한 왜곡 현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실제 관측한 데이터에서는 43초만큼이 더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태양에 의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공간 왜곡 현상이 더해져서 43초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누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안했냐면 영계과학자 에딩턴이에요. 에딩턴이 이상한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알기로 당신이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데 혹시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이걸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편지를 받고서 쫙 수학적으로 풀어서 43초의 오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태양의 중력에 의한 공간 왜곡으로 해석해서 풀어줍니다. 멋있죠. 멋있죠. 그래서 이 43초의 오차를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상대성 이론이 맞다라는 게 그렇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성의 세차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빈칸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태양의 중력이 뭘 만들어냈다? 공간 왜곡을 만들어서 43초만큼의 오차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아니 선생님, 태양 주변에는 수성도 돌고 있지만 금성도 돌고 지구도 돌고 있는데 굳이 왜 수성의 세차 운동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뭐 금성의 세차 운동, 지구의 세차 운동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나요? 왜 그럴까요? 이건 상식적인 건데 여러분한테 그냥 선생님 묻는 거야. 이건 뭐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생각해봐. 태양 주변에 공간이 많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 공간의 왜곡 현상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누구였을까? 가장 가까이 돌고 있는 수성이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가장 왜곡 현상을 많이 받고 있는 수성 가지고 표현해야만 그렇지. 우리가 일반상대성 이론을 표현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수성의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했어요. 어렵지 않은데요, 선생님. 일반상대성 이론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지상과 위성에서 나타나는 시간 차이. 자, 이것도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했을 때는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정지좌표계와 등속좌표계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지구에 있는 시계는 정지좌표계, 시계 B. 자, 다음과 같이 뭐 우주선이라고 생각할까요? 위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선, 위성. 요건 등속좌표계. 됐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지구에서 딱 바라보면 여기 있는 우주선, 위성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갈 거예요. 그죠? 예. 따라서 지표면에 있는 시계는 빨리 가는데 반해서 위성에 있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라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중력을 누가 더 크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중력을 크게 받을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그랬죠. 지구에 가까이 있는 시계와 지구에 멀리 떨어진 위성의 시계 중에서 누가 더 중력을 크게 받았을까요? 지구에 가까이 있는 시계가 중력을 크게 받았을 것이다. 잘했어요. 따라서 시계 B가 중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교재에다가 써놓을까요? 느리다. 따라서 오히려 시계 A가 이때는 빨리 가게 되고 일반으로 해석했을 때 시계 B가 느리게 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과는 반대로 결과가 나오죠. 그럼 선생님 실제로 누가 맞아요? 나타나는 효과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누가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지표면에 있는 시계가 더 위성보다는 느리게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실제로 실측을 했어요. 실측을.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잴 수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 같은 거 육상 경기 하면은 뭐 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까지 뭐 0.0001초 뭐 이 정도까지 재잖아요. 뭐 이거 가지고는 잴 수 없어요. 여기서 나타난 시간의 이 차이를. 근데 더 정밀하게 잴 수 있는 시계로 관측을 해봤더니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잘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잘 맞아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는 것을 실제로 실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구에 가까이 있는 시계와 지구에서 떨어진 위성의 시계도 시간 차이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왜 GPS 우리 공부하면서 그죠? 위치 정확하게 알아내는 시스템 GPS 하면서 시간 보정 이런 얘기 잠깐 했었어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지표면에 있는 수신기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 위성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가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시간 보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선생님 그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잘 맞는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블랙홀이 뭐냐? 아까 선생님 잠깐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주에 있는 천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블랙홀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실측을 했습니다. 블랙홀의 연구를 하는데 거의 여생을 바친 슈베르트 실트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쫙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는데 이 우주에 있는 성가스 같은 것들을 쫙 빨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 그때 뭐가 약간 나오냐면 X선이 좀 나와요. 그 X선을 통해서 이 블랙홀의 실체를 실제로 파악을 했고요. 워낙 중력이 크다 보니까 빛조차도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느리게 갈 것이고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서 시간이 아예 흐르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사건의 뭐 지평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블랙홀은 굉장히 중력이 커서 시공간의 왜곡이 심하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가지고, 태양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구에 비해서. 그죠? 이 태양을 가지고 만약에 블랙홀을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되냐면 굉장히 이걸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 지름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한 10km, 20km 정도 이 정도로 태양을 꾸겨 넣어서 그죠? 그래야만 블랙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큰 이 공간 안에서는 시공간이 왜곡되기 때문에 블랙홀에서는 시공간의 왜곡 현상이 아주 크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로서는 뭐 그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살짝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중력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력파는 선생님 뭔가요? 중력파는 아직까지 지구에서는 관측을 못했는데 실측을 못했어요. 중력파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큰 예를 들어서 초신성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초신성 주변에는 시공간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초신성들이 회전을 하면서 폭발을 합니다. 뻥 터져요.
그럼 질량체가 나눠진다는 얘기니까 시공간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겠죠. 시공간이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이 시공간의 변화가 우주 공간에서 웨이브 형태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중력파예요. 파동이란 얘기지. 시공간의 변화가,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이렇게 웨이브 형태로 퍼져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력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구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아직 관측을 잘 못했어요.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 중력파가 물질, 지구에 있는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파는 이 시공간의 왜곡 현상이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밀려오는 걸 얘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의 문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방금 13 문제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비해서는 어때요? 선생님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신기한데요? 그럼요. 재밌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를 생각해내기까지 이게 무슨 실험을 통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24시간 자면서도 생각합니다. 자면서도 생각해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에 집중을 했으며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몰입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간의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전이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공간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값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두운 밤길에 깜깜했대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찾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가 와서 빗길에 아인슈타인을 칠 뻔했다는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가까스로 이렇게 피했다는 거지. 그때 영감을 얻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가 이렇게 오면 이게 차가 중력체인 거지. 중력체. 그럼 이 공간에 이 주변에 이 자동차 주변에 시공간이 변해 있으니까 내가 자동차를 피하듯이 이렇게 공간이 변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영감을 얻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에 몰입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그죠? 생각을 자면서도 잠꼬대를 그 연구하는 잠을 꾼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영감을 얻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게 과학자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수험 생활을 잘 마치고 나서 대학에 가서 또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열심히 또 각자의 분야에서 공부하시면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훌륭한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학렬세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봤더니 다음과 같이 요거는 지구에서 물체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죠? 이거 중력이라고 우리 쓸게요. 그림에다가.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는군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지구가 없습니다. 우주선 안에서. 그렇지. 그러면 가속화되는 우주선 안에 관측자가 있으니까 비관성계, 가속좌표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물체를 가만히 놓게 되면 이 물체는 그렇지. 사실은 놓는 순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체는. 왜? 우주선과 사람과 물체는 위쪽으로 손으로 잡고 있는 동안에는 위쪽으로 날아가는 속도가 있었겠죠. 밖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죠? 따라서 실제로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물체는 손에서 떨어질 때 일정한 속도가 위쪽 방향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니까 요 속도만 있는 상태였어요. 바깥에서 바라보면, 바깥에 있는 정지한 사람이 바라보면 이 우주 공간 내에서 위쪽 방향의 속도가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에 있는 관측자가 바라보게 되면 우주선과 안에 있는 관측자는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렇지.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밑바닥에 닿는 것처럼 관측이 될 겁니다. 따라서 관측자에 따라서 이 공은 달리 보이겠네요. 그죠? 안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다? 그렇지.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등가속도 운동을 아래쪽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고요. 밖에 있는 관측자, 정지좌표계에 있는 밖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선생님 써놨었죠. 손에서 떨어질 때 요 속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밖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주 공간상에서 자, 이 우주선하고 사람을 없애보세요. 그러면 요 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요 속도를 가지고서 우주 공간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따라서 밖에 있는 정지한 사람이 보게 되면 등속도 운동을 위쪽으로 하는 것처럼 관측이 됐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데에서도 간간히 출제가 돼요. 근데 지금 수능 개념을 하는 거니까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만 여러분들 포커스를 좀 두시기 바라고요. 그림에다가 밖이라고 써놓고요. 밖에 있는 정지한 좌표계에서 바라보면 손에서 떨어질 때 이 속도가 있었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위쪽으로 한다라고 한마디만 써놓으세요. 이건 나중에 우리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책이 나오게 되면 이 정도는 물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근데 안에 있는 이 우주선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바닥에 닿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관측이 되게 됩니다. 잘했어요. 자, 보기를 보죠. 기억. 가에서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맞는 표현이었고요. 니은. 나에서 영희가 물체를 관찰할 때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그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나에서 영희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구별할 수 없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중력의 효과와 관성력의 효과는 동등하다. 등가 원리를 물어보는 거죠. 디귿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우주선 안에 유리창이 없다면 밖에 지구가 있어서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건가? 아니면 밖에 지구는 없는데 우주선이 위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받아서 물체가 우주선의 아랫면에 닿은 건가? 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등가 원리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었고요. 방금 열쇠 2번 갑니다. 황금 열쇠 2번 문제를 보니까 지표면에서 가만히 들고 있던 우주선 안에 있는 공을 관측자가 떨어뜨리게 되면 높이 h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렇지 중력과 속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죠? 정지한 상태에서 떨어뜨렸고요. 자, 다음과 같이 지구가 없습니다. 우주 공간 안에서 다음과 같이 g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놓게 되면 관성력을 받아서 우주선의 아랫면에 닿게 되고 이 관성력이 갖게 되는 가속도는 그렇지 나타나는 우주선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 관성력의 가속도가 되겠죠. 가상의 힘, 관성력의 가속도. 사실 이거는 가상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실존하는 힘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공을 놓으면 더 이상 이 공은 사람의 손으로부터 힘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가속도를 갖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우주선이 더 빠른 속도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주선이 가졌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반대이면서 그렇죠. 크기는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등가 원리를 묻고 있었네요. 중력의 효과에 의한 가속도, 관성력의 효과에 의한 가속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높이에서 같은 가속도의 효과를 받아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요 우주선의 아랫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기를 보죠. 기억. 걸린 시간은 짧다가 아니라 가와나에서 같다라고 고쳐놓으시고요. 니은. 바닥이 영희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와나에서 같습니까? 영희의 질량은 뭐 동일한 걸로 봐야 되겠죠. 동일한 질량을 가진 영희에 대해서 떠받치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서는 받고 있는 선생님이 중력을 mg라고 잡아볼게요. 영희의 중력을 mg라고 잡는다면 mg만큼으로 그렇죠. 눌러주고 있으니까 이 밑면이 떠받치는 힘 또한 mg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mg만큼으로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희는 아래쪽으로 관성력 mg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떠받치는 힘이 mg로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위로 떠받치는 힘, 바닥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같다. 니은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영이가 본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도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자, 일반 상대성 이론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예.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 강좌를 통해서 특수상대성 이론 공부했고 오늘 강좌를 통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상대성 이론 그렇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예요. 개념에서 차곡차곡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 잡을 수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주론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끝났어. 선생님 갈 거야. 안녕. 너무 빨리 나갔나? 다시 들어와야겠네. 안녕. 다시 나갈게. 안녕.